이 아줌마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뺨을 맞은 분은 제 엄마였어요. 그리고 뺨을 때린 여자는 며칠 전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던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거 명품이잖아. 어디서 훔쳤어?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의 머플러를 낚아챘어요. 제가 선물한 머플러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이 사준 겁니다. 엄마가 애원하듯 외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죠. 저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엄마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칠 전까지 제 앞에서 웃던 사람이라니, 결혼하면 가족이 될 사람이라니.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100억을 쓰기로요.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소부인 엄마와 100억을 가진 딸. 저희 모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왜 엄마의 뺨을 때린 걸까요? 그리고 100억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12월 초 한파주의보가 내린 강남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얼굴을 감싸왔죠. 창밖으로 한 건물의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낡은 패딩을 입은 제 엄마가 서 계셨어요. 엄마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빨갛게 얼어튼 손으로 유리문을 닫고 계셨죠. 손등이 갈라져 있는 게 여기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목이 메어왔죠.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부러워합니다. 32의 한식 반찬 브랜드 소담찬을 일으켜 세운 여자라고요. 가맹점만 전국에 12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는 지금도 저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딸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요. 12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 저는 대학 대신 동네 식당으로 향했어요. 설거지 일을 하러요. 현관문을 나서는 제 손을 엄마가 덥석 붙잡으셨습니다. 소은아, 못난 어미 만나서 너가 고생이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펑펑 우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저곳에 계시죠. 엄마는 늘 말씀하세요. 너가 청춘을 바쳐본 돈을 어떻게 쓰냐고. 내 입은 내가 건사해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 고집을 저는 아직 꺾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엄마가 잠시 허리를 펴셨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호흡으로 녹이시더니 다시 걸레를 들어 유리문을 닫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오직 저만을 위해 희생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퇴근 후 엄마 집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자 보일러 온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엄마가 직접 깐 장판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제가 중학교 때 받은 상장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낡은 TV 옆에는 아버지 영정 사진이 놓인 작은 선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그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두시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요. 우리 딸 왔어?
밥 먹었어?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죠. 설거지를 하고 계셨나 봐요. 앞치마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고 고무장갑을 낀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응, 먹었어. 엄마는? 나야 먹었지. 어서 들어와. 커피 타줄까? 아니다. 따뜻한 유자차가 낫겠다. 밖에 춥지? 엄마는 늘 이러셨어요. 제가 오면 뭐라도 해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슬쩍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뭘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었어요. 아니, 유자차도 됐어. 엄마, 이리 와봐. 줄 거 있어. 줄 거? 뭔데?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오셨어요. 저는 쇼핑백에서 베이지색 머플러를 꺼냈습니다. 캐시미어 100% 제품이었죠. 가격 택은 이미 떼어버린 상태였어요. 엄마가 보시면 기겁하실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머플러만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야? 머플러야. 시장 지나가다가 하나 샀어.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몇 시간을 고민하다 산 건데 그런 티를 내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까요. 시장에서 샀다고 하면 마음 편히 쓰실 것 같았어요. 엄마는 비싼 건 절대 안 받으시거든요. 만져보니까 엄청 따뜻하더라고. 날 추운데 일할 때 아끼지 말고 꼭 하고 다녀. 알았지? 엄마의 목에 머플러를 둘러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가 엄마의 거친 피부와 대조되었어요. 갈라지고 튼 손, 주름진 목, 거칠어진 피부. 평생 고생만 하신 흔적들이었죠. 저는 그 위로 머플러를 정성스럽게 여며드렸습니다. 매듭을 예쁘게 묶어드리면서 엄마 얼굴을 살펴봤어요. 엄마가 거울 앞으로 가셨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시더니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순이 다 되어가는 분이 저렇게 웃으실 수 있다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가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보들보들하다. 엄마가 머플러를 만지작거리셨어요.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죠. 손끝으로 머플러의 감촉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볼에도 살짝 갖다 대보시더라고요. 색깔도 예쁘네. 베이지색 엄마한테 잘 어울려? 응, 엄청 잘 어울려. 내가 보는 눈이 있지.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일할 때 쓰지? 장롱에 넣어두고 나들이 갈 때나 해야지.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엄마는 늘 이러셨습니다. 제가 뭘 사드려도 아껴두시다가 결국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았죠. 작년에 사드린 패딩도 아직 옷장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단단히 말씀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레를 짜셨을까?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차가운 유리문을 닦으셨을까?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해. 다르면 또 사줄게. 제발 막 써. 응?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알았어. 우리 딸 말 듣지 뭐. 내일 출근할 때부터 하고 갈게.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하시면서 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따뜻했으면 좋겠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가운 건물 복도를 청소하실 때, 한겨울 얼어붙은 유리문을 맨손으로 닦으실 때, 이 머플러가 엄마를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랐어요. 배 안 고파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 엄마가 국 끓여놨어. 시래기국. 너 좋아하잖아. 엄마가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플러를 목에 두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엄마. 조금 굽은 등, 느려진 걸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래기국은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엄마표 음식은 언제 먹어도 최고였습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맛이죠. 요즘 회사는 잘 돼? 응, 잘 돼. 걱정 마. 우리 딸 대단해. 그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됐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려왔죠. 엄마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엄마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무슨 소리야? 다 너가 잘나서 그런 거지. 엄마는 한 거 없어.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당신의 공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제 작은 성과에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이래도 돼.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늘 같았죠. 또 그 소리야. 엄마가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진심이야. 엄마 이제 쉬어도 돼. 내가 번 돈이면 엄마 편하게 지내도 돼.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소은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내 몸 굴려서 번 돈이 제일 떳떳하거든. 너한테 손 벌리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니? 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알기에 억지로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엄마의 자존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이건 약속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바로 말해.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우리 딸 잔소리꾼 다 됐네. 엄마가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엄마가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거면 됐습니다. 엄마가 웃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며칠 뒤 제 남자친구 민호가 부모님께 저를 정식으로 인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강남에서도 예약 잡기 힘들다는 곳이었죠. 룸안은 정갈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고 시어머니 될 분은 우아한 차림의 사모님이셨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품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어머, 소은 씨 참 예쁘네. 우리 민호가 눈이 높더니 역시.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은입니다. 그래, 반가워요. 어서 앉아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죠. 그때였어요. 종업원이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몇 방울을 흘렸습니다.
테이블보에 작은 얼룩이 생겼죠. 정말 사소한 실수였어요. 시어머니의 눈매가 순간 사납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웃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달라졌죠. 하지만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셨는지 애써 참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종업원에게 차갑게 한마디만 던지셨어요. 닦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테이블을 닦았어요. 저는 괜히 불편해져서 시선을 내렸죠. 저런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다니.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소은 씨, 듣자 하니 아버님 일찍 여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대단해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죠. 우리 민호처럼 곱게 자란 애들은 상상도 못할 생활력이지. 역시 잡초처럼 자란 사람들이 억척스러운 데가 있어. 잡초? 그 단어가 귀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속은 쓰렸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껄껄 웃었어요. 아빠, 칭찬이시죠? 소은이가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민호는 진심으로 칭찬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곱게 자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칭찬이라기엔 묘하게 가시가 박힌 말이었습니다. 잡초? 그래요. 저는 잡초고 당신들은 화초라는 건가요? 곱게 자란 사람들과는 다른 종자라는 뜻인가요?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뭔가 정확하게 형용할 수 없는 모호하게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민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따라 한파 경보가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핫팩과 간식을 챙겼습니다. 엄마가 출근하시는 시간에 맞춰 엄마의 일터로 향했어요. 엄마 몰래 전해드리려고요. 제가 간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까요. 건물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엄마를 찾아보러 건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계셨죠. 목에는 제가 선물한 베이지색 머플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부르려는 순간 그때였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하이힐 소리였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성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걸까? 엄마는 그 여성을 보지 못하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는데 집중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걸레가 그 여성의 구두 끝을 스쳤습니다. 정말 살짝이었어요. 티도 안 날 정도였죠. 아!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줌마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 여성이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분이 풀리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 구두가 얼만지 알아?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그 여성이 엄마의 뺨을 때린 거였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여성이 갑자기 엄마의 목을 쳐다봤어요. 엄마의 머플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명품이잖아. 그 여성의 손이 엄마의 머플러를 낚아챘어요. 엄마가 놀라서 머플러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해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 여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의류 수거함 뒤졌어? 아니면 입주민 거 훔쳤어? 거지 근성에 도둑질까지 하니? 아니에요. 엄마가 외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준 겁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엄마가 머플러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 청소부 딸이 이런 걸 사줘?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저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하지만 지금 제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딸 앞에서 뺨 맞고 도둑 취급당한 엄마.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기둥 뒤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 어디선가 봤어요. 며칠 전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 한정식집 룸에서 우아하게 웃던 그 얼굴. 종업원이 물을 흘렸을 때 눈매가 사납게 변하던 그 표정. 예비 시아버지가 강남에서 치과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5층에 치과가 있었죠. 불랑 치과. 저 여자는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 사람이 며칠 전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엄마를 때리고 도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었습니다. 엄마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건물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뺨 맞던 장면이 도둑 취급당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 며칠 전 저한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얼굴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눈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장이자 비서실장인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실장님, 사적인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강남에 있는 노블레스 타워 5층에 불랑이라는 치과가 있어요. 그 병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쯤 뒤에 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조사해봤습니다. 불랑 치과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최근 들여온 고가 장비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상태예요. 임대료도 여러 달째 밀린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을 접으면 장비 할부금 때문에 바로 빚더미에 앉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병원 사모님이 평소에 갑질이 심하다고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원분들, 관리실 직원들한테 수시로 고함을 지르고 막 대한다더군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사모님이 요즘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곧 아들이 결혼하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굉장한 부자라고요. 며느리가 시집 오면 병원 시설 새로 싹 해줄 거라고, 그래서 곧 병원이 다시 잘 될 거라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에게는 본성을 숨기고 살갑게 대해줬나 봅니다.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실장님, 그 건물 매물로 나와 있나요? 네, 현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정리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료 밀린 것도 대응을 못하고 있고요. 그 측과 임대차 계약 상황은요?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곧 재계약 시점입니다. 월세도 밀린 상태라 새 건물주가 원하면 재계약 거절하고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생사여 탈 거는 건물주한테 있는 거네요. 실장님, 노블레스 타워 매입 진행 부탁드릴게요. 물론 비용은 전부 제 개인 사비로 합니다. 다만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매입가가 100억입니다. 대표님 가용 현금 전부를 쓰셔야 합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100억? 제 청춘을 바쳐본 전 재산입니다. 저에게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생 저를 지켜주신 엄마를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기 위한 비용으론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정 실장님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블레스 타워의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엄마가 일하고 계시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청소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건물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던 전 소유주의 상황 덕분에 거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간에도 엄마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뺨을 맞으시던 엄마 머플러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시던 엄마.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고 드디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노블레스 타워의 새 주인은 이제 저였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자마자 저는 정 실장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불량 치과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보내주세요. 사유는 월세 장기 연체, 그리고 건물 내 소란 행위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 실장은 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분은 제가 왜 이러는지 묻지 않았어요. 다만 묵묵히 제 결정을 따라주셨죠. 저는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늦은 오후에 노블레스 타워를 찾았어요. 우체부가 이 건물에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였죠. 다행히 엄마는 근무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마주칠 걱정은 없었어요. 5층 불량 치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대기실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죠. 장사가 안 된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우체부가 치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내용 증명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체부가 나오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 두 사람의 대화가 병원 밖까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게 뭐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강인식이었죠. 식당에서 격식을 차리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갱신거절, 나가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 할부금이 얼마나 남았는데 당장 나가면 우리는 바로 빚더미에 앉아.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목소리. 그날 제 엄마 뺨을 때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대. 어떤 깐깐한 인간이 갑자기 건물을 사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깐깐한 인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접니다.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허세였죠. 지금 이 병원을 나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저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민호 여자친구 있잖아. 소은이. 걔 돈 좀 있다고 했잖아. 맞아, 걔. 여자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어요. 민호가 그랬잖아. 자기 회사 차려서 돈 많이 번다고. 걔한테 부탁해보자. 우리 병원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자가 왔죠. 소은아, 나야. 급한 일 있어서 그래. 전화 좀 받아.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봤어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 너한테 해줄 말이 정리가 안 됐거든. 며칠 뒤 건물 관리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블랑치과 측에서 건물주와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당히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대표님이 부탁하신 대로 대표님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약속 잡아주세요. 내일 오후 4시 관리사무실로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까지 참아왔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점검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진한 립스틱. 오늘은 제대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러는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일부러요. 기다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하 관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래? 건물주가? 몰라. 관리소장도 잘 모른대. 갑자기 건물 사더니 이러는 거잖아. 어휴, 돈 좀 있으면 다야? 왜 사람을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을 막대하는 건 누구였죠? 청소하시는 분들 뺨을 때리고 도둑 취급하고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벌써 잊으셨나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제 예비 시부모가 될 뻔했던 강인식과 최미희. 두 사람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식은 연신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고 미희는 핸드백 끈을 꼭 쥐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아마 탄원이라도 하려고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본 미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소은아 여긴 웬일이야? 그리고는 손을 내저었어요.
우린 지금 건물주 만나기로 했거든. 미안한데 잠깐 나가 있어. 중요한 얘기 해야 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상석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은아, 뭐 하는 거야? 거기 건물주 자리인데.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뭐? 제가 그 깐깐한 새 건물주입니다. 이소은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미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두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미희가 더듬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가 건물주야? 말도 안 돼. 이 건물이 얼만데?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경악과 당혹,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물주한테 따지겠다고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인식과 미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건물주한테 따지겠다고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너가 이 건물을 샀다는 거야? 진짜로? 네. 왜 갑자기? 우리한테 미리 얘기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치과하는 건 알고 산 거야? 미리 얘기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어요. 그건 뭔가요? 미희가 황급히 서류를 끌어당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사정을 좀 설명하려고. 저희가 아니 우리가 준비한 거야. 사정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월세 여러 달 밀리신 거요? 아니면 건물 내 소란 행위요? 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식도 움찔했죠. 두 사람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소란 행위라니 그게 무슨.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고함 지르신 거요. 경비원분들한테 막말하신 거요. 관리실 직원분들한테 행패 부리신 거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미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뺨 때리신 거요. 미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떠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이 생각난 거겠죠. 하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누구 뺨을 때렸다고.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복도에서 청소하시던 분 구두 살짝 스쳤다고 뺨 때리신 거요. 그리고 그분 머플러 뺏으면서 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기억이 난 모양이었어요. 그건 그때 관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자친구 민호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소은아, 너가 여기에 왜 있어? 엄마 건물주는 왔어요? 민호가 저를 보며 외쳤어요. 민호야, 소은이가 여기 건물주라는데 너도 몰랐던 거 맞지? 민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가 건물 샀어? 진짜야? 대박이다. 어떻게 된 거야? 대박이라.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대박으로 보이나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 좀 해줘. 민호는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피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살짝 어색해졌죠. 소은아, 왜 그래? 야, 왜 말을 안 해? 일단 얘기를 해야 알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 뒀죠. 오해인지 아닌지 직접 보고 말해.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건물 복도가 나타났어요. CCTV 영상이었죠. 화면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핫팩과 간식을 전해드리러 갔던 바로 그날.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성. 미이였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와 부딪혔습니다. 아니, 부딪힌 것도 아니었어요. 걸레가 구두 끝을 살짝 스친 것뿐이었죠.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희의 일그러진 표정, 크게 벌린 입을 보면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청소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을 맞은 거였죠. 소리는 없었지만 그날 제가 직접 들었던 그 파열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관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인식은 고개를 숙였고 미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미희가 청소부의 목에 둘러진 머플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낚아챘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머플러. 제가 엄마한테 선물한 바로 그 머플러였어요. 시장에서 샀다고 거짓말하면서 드린 그 머플러요. 화면 속 미희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머플러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입모양만 봐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라고, 어디서 훔쳤냐고, 주제 파악하라고. 엄마가 머플러를 붙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니라고,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셨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관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영상 속 청소부 누군지 알겠어? 민호가 눈을 깜빡였어요. 영상 속 청소부를 다시 봤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빨갛게 언 손으로 머플러를 붙잡고 있던 그 모습을요. 이분이 내 어머니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 우리 엄마가 너희 어머니한테 뺨 맞고 도둑 취급당한 거야. 민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엄마가 말했던 그 아줌마구나. 아줌마. 저는 그 단어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청소하는 아줌마가 짝퉁 명품 두르고 있어서 한마디 했다고. 건방지게 말대꾸를 해서 좀 혼냈다고. 한마디요? 혼냈다고요? 뺨을 때린 게요? 근데 소은아.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다시 피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살짝 짜증스러워졌죠. 솔직히 청소하는 분들이 좀 둔하잖아.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엄마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좀 이해해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 맞나요? 2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소은아, 너도 이제 사장님이잖아. 레벨이 다르다고. 청소하는 분들이랑은 급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한 거 이해해줘야지. 응? 원래 그런 분이야. 그리고 저 아줌마가 너희 엄마라서 상황이 이런 거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너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제 엄마가 뺨 맞고 도둑 취급당한 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레벨이 다르다고요? 급이 다르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인식과 미희도 화들짝 놀랐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갑자기가 아니야. 그리고 농담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냄새 맡고 덤벼든 너희 집안이랑 땀 흘려 정직하게 사는 우리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못 섞이겠어. 소은아, 잠깐만.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사과하라고 할게. 응? 그러니까 일단 진정해.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한테. 야, 이소은. 미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저는 미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요. 제 엄마 뺨 때린 사람한테요. 미희의 입이 벌어졌어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인식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그리고 두 분.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퇴거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그 안에 나가주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 공간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인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쿵 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얘기가 안 끝났잖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인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원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어 평생 권위를 누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얘기요? 무슨 얘기가 더 남았죠? 너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해? 인식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이요? 그래, 장난이지. 건물 샀다고 갑자기 나가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치과 원장으로서 환자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늘 군림하던 그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2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한 사람이야. 어디서 애송이가 감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셨는데 월세는 왜 이렇게 많이 밀리셨어요? 인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급소를 찔린 표정이었죠. 그건 일시적인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탓이요? 손님이 없는 건 경기 탓이고 직원들한테 막말하신 건 뭐 탓이에요? 뭐? 관리실 직원분들한테 들었어요. 원장님이 평소에 얼마나 함부로 대하셨는지. 인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좀 급한 성격이라서 그렇지 나쁜 뜻은 없었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은 양, 아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응?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대표님,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그날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미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눈빛이었죠. 실수요? 응, 실수. 내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 뺨을 때리신 거예요? 미희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하시는 분 뺨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몰아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건. 미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죠.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그거 가지고 건물을 사서 우릴 쫓아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미희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참고 있던 본심이 나온 거였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청소하는 아줌마 한 번 혼냈다고 이 난리야? 청소하는 아줌마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제 엄마라고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미희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어? 민호가 얼마나 너 좋아하는데. 결혼 약속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혼 약속했으면 제 엄마도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뺨을 때리셨잖아요. 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미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식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대표님,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응?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인식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90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숙인 거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지금 나가면 우리 진짜 끝이야. 병원 망하고 빚더미에 앉고 갈 데가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남에서 20년 넘게 치과를 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한테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원분들, 관리실 직원분들, 그분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하셨는지요. 인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애원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는 월세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뭐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 세상이 너무 예민한 거야. 본심이 나왔어요. 결국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똑같아요. 청소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분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요. 관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식과 미희는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희가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손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미희의 손이 제 옷자락을 향해 뻗어왔어요.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손 치우세요. 대표님, 역겹다니까요. 손 치우세요. 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처지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죠. 다시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애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러지 말고 얘기 좀 해요. 응? 뭘 어떻게 하면 돼? 말만 해. 인식도 거들었어요. 그래, 대표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사과할게. 뭐든 할게.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가 야라고 불렀다가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두 사람 다 많이 당황하긴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죠. 뭐든 하신다고요? 그래, 뭐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인식과 미희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제가 앉는 걸 보더니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앉으세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건물주한테 따지겠다고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호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들이 준비해온 탄원서 같은 것들이었죠.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 장비 할부금이 많이 남았다는 내용,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내용. 저는 그 서류를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증금은 밀리신 월세 공제 없이 전액 돌려드리죠. 정말요? 미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거 기간도 조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나가시라고 하면 짐 정리도 못 하실 테니까요. 인식과 미희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살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너무 쉽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식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미희도 덩달아 고맙다고 했죠.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조건이라는 말에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셔서요.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벌레 취급했던 청소 여사님들, 경비원분들, 관리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세요. 관리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희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미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시라고요. 진심을 담아서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면 퇴거 유예는 없어요. 그게 무슨... 미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 천한 사람들한테 내가 사과를 하라고요? 천한 사람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본심을 숨기지 못하는군요. 천한 사람들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희가 황급히 말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하셨냐고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뺨 때리신 거요. 도둑이라고 모함하신 거요. 경비원분들한테 고함 지르신 거요. 관리실 직원분들한테 막말하신 거요. 그게 다 잘못 아니에요? 미희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인식이 끼어들었어요. 대표님,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사과는 하겠는데 꼭 90도로 해야 해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몸으로 느끼셔야 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이 건물주라는 사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전하시는 순간 지금 말씀드린 배려는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인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굴욕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남에서 2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한 사람이 청소하시는 분들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였죠. 이건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신가요?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기분보다 더한 치욕을 두 분은 수많은 분들께 느끼게 해오셨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인식과 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참았는지 아세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요. 인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퇴거 기한 내에 나가주세요. 기한 넘기시면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그때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소송 비용, 지연 이자까지 다 공제되실 거예요. 남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미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빚더미에. 네, 그렇겠죠.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90도 사과하고 여유 있게 나가실 건지 아니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실 건지. 관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식과 미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명도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사과를 할까? 그 높은 자존심을 꺾고 청소하시는 분들 앞에서 허리를 숙일 수 있을까?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사과를 하면 엄마와 다른 분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거고,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는 거니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락이 왔습니다. 인식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건물 1층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하는구나. 솔직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높은 자존심을 꺾고 청소하시는 분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다니. 하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노블레스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 한쪽에 서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엄마는 오늘 오전 근무가 있으셨습니다. 이 시간이면 복도 청소를 하고 계실 거예요. 9시 정각 인식과 미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희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인식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차림이었죠.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까지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셨네요. 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미희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가시죠.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마가 청소하시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도착하니 멀리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계셨죠. 옆에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도 계셨어요. 저는 기둥 뒤로 살짝 몸을 숨겼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지만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인식과 미희가 천천히 엄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더 일그러졌죠. 엄마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원장님? 사모님? 웬일이세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겠죠. 뺨 맞고 도둑 취급당했던 그날이요. 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고 있었죠. 죄송했습니다. 미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살짝만 숙이더니 점점 더 깊이 숙였어요. 결국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콧대 높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식도 옆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똑같이 90도로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동안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엄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원장님, 사모님. 왜 이러세요? 고개 드세요. 엄마가 황급히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엄마는 오히려 미희의 옷매무새를 챙겨주셨어요. 구겨진 코트 자락을 펴주시고 어깨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자기 뺨을 때리고 도둑이라고 모함하고 머플러를 뺏으려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오히려 옷매무새를 챙겨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계셨죠. 엄마의 저 넉넉한 품이 저들의 천박함과 얼마나 다른가요? 저는 기둥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숨을 죽이며 울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엄마의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인식과 미희는 다른 직원분들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경비원분들, 관리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모두들 당황해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사과가 끝나고 인식과 미희가 제 앞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굴욕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다 했습니다. 인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전액 돌려드리고 퇴거 기간도 여유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 뿐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블레스 타워 5층. 불랑 치과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진료실도, 대기실도, 원장실도 모든 게 사라지고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벽에는 간판을 떼어낸 자국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밀린 월세 공제 없이 보증금 다 돌려준다는 조건이 좋았나 봐요.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갔습니다. 밀린 월세가 이미 보증금 수준이었었거든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인식과 미희가 저한테 큰 소리를 쳤었죠. 건물주한테 따지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어디서 애송이가 감히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짐들을 싣고 떠나는 중이었어요. 낡은 진료의자, 소독기, 박스에 담긴 서류들. 20년 넘게 운영했다던 치과의 흔적들이 트럭 짐칸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트럭 뒤에는 강인식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미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트럭이 출발하려는 순간 인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어요. 5층 창문 너머로 서 있는 저를요. 인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원망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 뿐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민호였습니다. 소은아. 민호의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대충 깎은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구겨진 셔츠에 낡은 청바지. 한때 깔끔하게 차려입던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다시 앞을 막았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뭐려? 나는 진짜 너 좋아했어. 부모님이랑은 상관없이. 진심이야. 민호의 눈이 애처롭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었죠. 2년 동안 만나면서 저 눈빛을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진짜 잘할게. 민호 씨.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한테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 엄마는 레벨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급이 다르다고요. 청소하는 사람은 둔하다고요. 그게 민호 씨의 진심이에요. 민호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변명하려다가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랑은 못 만나요. 제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랑은요. 저는 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은아, 소은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노블레스 타워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인식과 미희는 보증금을 챙겨서
변두리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2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결국 외곽으로 밀려난 거였죠.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법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재사용이나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 같은 것들이요. 굳이 제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이 결국 터뜨리려는 거였죠. 그분도 인식과 미희한테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듣다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볼륨을 높였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치과가 의료기기 재사용 및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사용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치과는 수년간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후 재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량 치과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치과 원장의 의사 면허 박탈과 영업 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묻힌 거였습니다.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그동안 쌓아온 잘못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내부 직원의 신고, 피해자들의 증언. 그들이 뿌린 씨앗이 결국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인과응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남한테 함부로 하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환자들한테 불법 시술을 하고 그 모든 게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였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뵈어야겠어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가야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떡볶이랑 순대.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골 순대 국밥집에 갔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은 닦고 또 닦아서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 맛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았어요. 엄마랑 저는 이 집을 오래전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었어요. 엄마는 늘 국물 쪽을 드시고 건더기는 제게 밀어주셨죠. 배고프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도 배가 고프셨다는 걸. 그냥 저한테 더 먹이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 그릇에 깍두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순대도 몇 점 더 덜어드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그래, 우리 딸도 많이 먹어. 요즘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엄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잘 먹고 다녀요. 엄마가 더 챙겨 드셔야지.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먹으면 돼.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저만 잘 먹으면 된다고. 평생 그렇게 사셨죠? 요즘 엄마가 일하는 건물에 좋은 일이 생겼어.
엄마가 국밥을 드시다 말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반짝거리셨습니다. 좋은 일이요? 응, 건물주가 바뀌었거든. 새 건물주가 참 좋은 분인가 봐. 저는 모르는 척 국밥을 떴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건물에 콧대 높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엄마가 피식 웃으셨어요. 속이 좀 풀리셨나 봐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딸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여서겠죠. 그리고 휴게실도 생겼어.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원분들 쉴 수 있는 공간.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복도 구석에서 쉬었는데 엄마의 목소리에 고마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휴게실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엄마와 다른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정수기도 놓고 소파도 놓고 작은 냉장고도 들여놨어요. 새 건물주가 좋은 분이네요. 응, 얼굴은 못 봤는데 아마 젊은 사람이라는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싶더라.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챙겨주시는 분. 엄마가 국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평생 모르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계셨죠. 헤어졌다고? 민호랑?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싸웠어?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겪어보니까 인성이 별로더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만나다 보니까 보이더라. 인성이? 뭐가 어땠는데? 그냥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본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더라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정이 떨어졌어.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모님도 인사드리러 간다 하지 않았어? 응, 만나봤는데 별로였어. 아들보다 더 심하더라고.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집안에서 평생 같이 못 살겠더라고. 가치관이 너무 달랐어. 엄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게 맞는 거야. 엄마는 우리 딸 결정 믿어. 고마워, 엄마. 2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힘들었지? 속상했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평생 고생하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일찍 알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니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우리 소은이처럼 예쁘고 착한 애가 어디 있어.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국밥을 먹다가 엄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소은아, 응?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뭔데,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너는? 엄마가 잠시 멈추셨어요. 입술을 달싹이다가 용기를 내듯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니?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아니, 그냥.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제 사장이 됐잖아. 큰 회사 운영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근데 엄마는 아직도 건물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딸 앞길 막는 건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엄마가 청소부라는 거 알면 너한테 안 좋게 볼까봐. 너가 무시당할까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끝까지 제 생각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랑 헤어진 것도 혹시 엄마 때문은 아니지? 그 집에서 엄마 얘기 나왔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이 저를 키워주신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걸레를 짜시고 유리창을 닦으시고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엄마, 무슨 소리야? 저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식당 일 파출부하면서 나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다 아는데? 엄마의 눈이 흔들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가시고 낮에는 파출부 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 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셔서 내 숙제 봐주시고 그러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셨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고등학교 등록금 못 낼까봐 몰래 우시던 거 내가 다 알아. 방문 틈으로 봤어. 엄마가 소리 죽여서 우시는 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옷 살 돈 없어서 내 옷만 새 옷 사주신 거 그것도 다 알아. 엄마는 10년 된 옷 입고 오셨잖아.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존경해.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이 거친 손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 이 손으로 설거지하시고 걸레 짜시고 유리창 닦으시면서 나를 키워주신 거잖아.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거야. 엄마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엄마가 부끄러운 적 없었어. 오히려 자랑스러웠어.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내 앞길 막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내 앞길을 열어준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주름진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고맙다, 소은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딸로 와줘서 고마워. 너 같은 딸 둬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너 때문이야.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저도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고마워. 엄마 딸로 태어나서 나도 행복해.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날 거야. 순대국밥집 한 구석에서 모녀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국밥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국밥 다 식었네. 어서 먹자. 사장님이 사주는 국밥인데 남기면 안 되지. 응, 엄마. 저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은 국밥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요. 식당을 나서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소복소복 내려앉았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추우니까 빨리 가자. 저는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딸은 다 커서도 엄마 팔짱을 끼네. 다 큰 딸이 팔짱 끼면 안 돼요? 안 되긴 좋지.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눈이 내리는 밤거리를. 엄마의 목에는 제가 선물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머플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머플러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100억을 썼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본 전 재산을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저는 그 돈으로 엄마를 지켰으니까요. 엄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송이가 반짝거렸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엄마의 미소를 지켰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추운 이번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눈 내리는 밤거리로 모녀가 걸어갑니다. 팔짱을 낀 채로 나란히.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100억이 아깝지 않냐고 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를 지켰으니까요. 엄마의 미소를 되찾았으니까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그분들의 미소.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100억을 썼고, 그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께 연락 못 드린 지 오래되신 분 계신가요? 오늘 한번 전화 드려보세요. 안부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